안녕하세요. 자한가문 편집자 김지수입니다. 오늘은 고정욱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가 고정욱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한가문 유튜브에서 독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작가님. 요즘 네. 꾸준히 활발한 작가 활동을 하시는 걸로 워낙 유명하신데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저는 여전히 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글 쓰거나 읽거나 강연 가거나 이 세 가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요 가까운 일산에서 오전에 강연을 하고 지금 헐레벌떡 달려와서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세 가지 쓰고 읽고 말하고 이거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작가님의 활동 늘 응원하고 아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시리즈의 첫 권을 이번에 맡게 되셨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시리즈 첫 권이다 보니 부담감이 없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저는 다른 출판사에서도 첫 권을 많이 했었어요. 네. 아마 뭐 사랑을 좀 많이 받는 덕분에 인지도가 있다고 이렇게 중책을 맡겨주신 것 같은데 뭐 잘된 것도 있지만 잘 안 된 책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중압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책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혹시 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잘못 쓴 게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늘 하지만 뭐 열심히 제가 알리고 홍보하다 보면 또 뒷권들이 좋은 책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책들이 나오다 보면 저도 거기에 숟가락 얹는 기분으로 묻어서 책이 좀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간을 축하드리고요. 네. 그간 어린이랑 청소년을 위한 동화와 소설을 많이 출간하셨는데 이 도서는 어떤 책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책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이고요. 저도 어렸을 때 뭐 모범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우리 일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반항도 하고 앙탈도 부리고 그런 경험이 이 책에 녹아들어 있고요. 저는 이 책이 엄마 아빠가 미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 미워한다는 게 별거 아니죠. 어린애들이 엄마 아빠 미워해 봤자죠. 근데 그래도 그 미워하는 것을 잘 다루고 부모님이 잘 처리해 줘야 그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맞아요. 누구나 어린 시절에 한 번쯤 반항을 했던 맞아요. 기억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도 기억에 남는 어릴 적에 특별히 반항을 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강연 가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어머님이 업고 다녔어요, 학교를. 그러니까 매일 어머니가 날씨 더울 때 땀 흘리고 뭐 추울 때는 막 기침하면서 학교에 업고 다니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거 학교 이렇게 다녀야 되지? 엄마가 고생하는데. 그리고 그때 제가 이미 한글을 다 배우고 학교에 갔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어요, 학교 교과 과정이. 그래서 어느 날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왜? 재미도 없고 다 아는 거고 엄마도 너무 힘들고 나 안 갈래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효자 났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놈의 자식이 반항한다고 부모님이 학교 가래서 사람 되라고 학교를 힘들게 데리고 갔더니 뭐 안 가? 무지하게 혼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죽어도 가야 되나 보다. 그때 그 따끔한 가르침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개근상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은 제가 개근상 12년 받았다고 보면 깜짝 놀라요. 근데 그렇게 반항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성실한 학생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엄마 아빠 미워할 때 부모님들이 좀 참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반항했던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도 학교 가기 싫어했던 뭐 누구나 그렇죠. 네. 동화 속에서 정빈이도 보면 집이 좁아지고 네. 학원이 가기 싫고 이런 여러 이유로 반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엄마 아빠가 자기의 말을 잘 안 들어주고 자기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 점이 결정적인 반항에 이유였던 점이 인상 깊어요. 작가님께서는 언제 아이의 말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나요? 저는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그 소통에 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장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줘야 되겠다. 물어보질 않아요. 일방적이야. 네. 그냥 내가 있으면 물 갖다 줘요. 물 먹었는데 또 목마르지. 뭐 예를 들면 한 번은 동네에 놀고 있는데 옆에 뽑기 장수가 있었어요. 뽑기 장수 알렌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서가지고 뻔히 있는데 지나가던 트럭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딱 쓰더니 호기장사한테 아저씨 거기 이거 얘 주세요. 예? 저를요? 그랬더니 이거 먹어라. 아저씨 왜 날 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주고 싶어 주는 거야. 가버리는 거야. 그냥 돈으로 주지. 그러고 말았는데 하여간 과자 받아가지고 애들하고 나눠주면서 아 역시 또 나에게 물어보지는 않는구나. 야 너 뭐 먹고 싶니? 내가 요거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소통이 없으면 그 아이들은 정말 슬프고 답답하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 계시면 아이들에게 꼭 물어봐줘라. 물어봐주는 건 절대 그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다. 그래서 물어봐주는 게 소통의 시작이고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고. 자 다음에 내려는 책도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질문해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책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봐주면서 우리는 모든 관계가 시작된다. 자식이 반항 오거나 말 안 들을 때도 너 왜 그러니? 뭘 원하니? 뭐가 문제니? 꼭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소통이 정말 맞아요. 중요하다는 것을 살면서 매우 느끼고 있습니다. 책에서 정빈이가 숨는 공간도 매우 인상적이에요. 장애인 화장실에 숨어 있더라고요. 사실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 화장실은 쉽게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잖아요. 이 정빈이가 숨는 공간을 장애인 화장실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저의 책을 꾸준히 따라 읽으신 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작품에 장애인을 많이 등장시켜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장애인이 우리와 친숙한 존재가 되어야만 책을 읽은 아이들이 장애인을 친구로 여기고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장애인을 꼭 등장을 시킵니다. 스토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 작품에도 보면은 영양사님이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분이 쓰는 그 장애인 화장실에 정빈이가 숨은 이유는 아무도 안 오니까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학교 안에 자기만의 공간이 없으니까 거기로 숨는데 그 의미는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 또한 장애인이 때로는 비장애인들에게 은신처가 되어줄 수 있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넣어놓은 거죠. 사람마다 자신만의 위안의 장소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죠. 혹시 작가님께서는 마음의 안식을 찾는 장소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도 있죠. 저는 일단 작가니까 다른 작가들 마찬가지겠지만 서재에 들어가면 일단 편하고요. 서재 엉망이에요. 막 그냥 자리에다가 책에다 한데 들어가면 편안해. 아 여기 돼지우리가 나의 은신처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이 주택인데 지하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하실을 제가 에디슨처럼 실험실로 꾸며서 말도 안 되지만 실험실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병이랑 깡통 갖다 놓고 막 실험실이라고 꾸며놓고 거기에 툭 하면 내려가서 뭐 이것저것 실험이랍시고 해보면서 이렇게 상상력을 키웠던 게 오늘날 나를 작가로 만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머님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애가 만약에 반항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자기 방에 들어가거나 어디에 숨으면 그거 절대 야단치시면 안 됩니다. 거기 숨어있는 동안에 힐링이 되는 거예요. 조금씩 나와요. 치유가 돼서 그걸 강제로 끄집어낸다든가 애가 문을 잠갔다고 키로 따고 들어간다면 걔는 그 집안에 숨을 곳이 없어. 그럼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벽장 속에 숨거나 장롱에 숨으면 모른 척하고 또 숨어있다가 힐링하고 나와 이렇게 해주셔야지 어딨어 빨리 나와 막 이러면 아 나는 이 집에 있을 곳이 없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부모님들도 아이가 반항할 때는 살짝 모른 척 해주시는 게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지혜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도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참고하여 교육하겠습니다.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이야기 속에서 보면 네. 정빈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영양사 선생님이셔서 좀 의외였어요. 맞아요. 네, 저한테는 영양사 선생님이 매일 점심시간마다 보지만 가까워지기 힘든 존재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혹시 작가님께서 영양사 선생님을 그런 인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학교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애들에게 말해주죠. 근데 몸의 양식보다는 마음의 양식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몸의 양식도 중요하죠. 맞아요. 어린이들에게는 성장을 해야 되니까 몸의 양식과 마음의 양식이 조화롭게 섭취될 때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사 선생님을 이번엔 한번 등장시켜야 되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분을 장애인으로 만든 의미도 있고 무엇보다도 영양사 선생님들은 아이들 수업하고 연관이 없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에게는 편안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4분 있어요. 영양사, 사서, 그다음에 보건교사, 그다음에 특수교사 이런 분들은 교과하고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찾아가서 힐링을 많이 해요. 학교 가보면.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쉬는 시간마다 도서관 가는 아이도 있고 쉬는 시간마다 보건실 가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 아파서가 아니야. 그만큼 학교 생활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10분만이라도 가서 그런 데서 쉬고 오고 싶어 하는 거라서 영양사님을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네, 특이해요. 맞아요. 그죠? 네. 약간 독특하고 맞아요. 딱 눈에 확 들어와서 내용이 인상 깊었어요. 정빈이를 보듬어주는 영양사 선생님이 정빈이의 잘못도 잘 짚어주지만 상황과 기분을 잘 파악하셔서 이해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빈이가 영양사 선생님께 잘 의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한 분쯤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작가님께서는 기억에 남으신 인사님이나 저는 많죠. 저는 많고 제가 가장 힘들 때 저에게 은신처가 되신 분이 저희 삼촌이에요. 아버님의 동생인 삼촌이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어서 서울대 물리대를 나오셨고 이분이 또 놀랍게도 학원지라는 옛날 잡지에 소설이 당선되신. 제가 나중에 작가 돼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글 쓰는 게 우리 삼촌의 유전자를 내가 받은 거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ROTC로 군대 가셔가지고 육군 장교가 됐거든요. 휴가 받으면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오면은 꼭 나를 안고 동네 나가서 찐빵집에 가서 빵을 사주거나 이러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책을 사다가 권해주고 그래서 삼촌만 오면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정말 편안하고 나의 무슨 얘기도 들어주고 또 좋은 얘기 해주는 아버지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삼촌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아마 살아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작가가 돼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른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동화에서 보면은 정빈이와 석철이가 장래희망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리고 특히 화장실에서 정빈이가 프로게이머가 된 꿈을 꾸는 것도 엄청 재미있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어렸을 때 꿈이 의사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혹시 어쩌다가 그런 꿈을 꾸시게 됐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의사가 된 거는 참 슬픈 가슴 아픈 상처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런 상처를 갖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의 무지에 의해서. 부모님이 옛날 분이다 보니까 장애를 가진 내가 뭘 해야 먹고 살까를 고민하시다가 의사를 하면 되겠다. 의사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진찰이나 하고 처방전 써주고 돈을 번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저를 의사되라고 어렸을 때부터 꿈을 길러주셔가지고 제가 이공계로 진학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과 공부를 한 거예요.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근데 대학교 들어갈 때 갑자기 장애인을 의대에서 안 받아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공계에서는 장애인을 받아주질 않아요. 진짜요?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크게 좌절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대학에 갈 곳이 없었는데 다행히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주셨죠. 정우가 너는 문과로 가라. 그래서 갑자기 문과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문과를 들어와서 작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역시 그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어린이들이 성장하는데 되게 필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장애를 이유로 그때 처음으로 이 세상의 혹독함을 맛봤고 좌절을 경험한 거죠. 하지만 좋은 어른, 좋은 담임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뚫고 나갈 수 있었고 물론 국문과 들어와서도 또 작가가 되는 과정에 어려움과 아픔이 많았지만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 헤쳐나가다 보니까 오늘날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지금 당장은 미약하고 지금 당장은 뭐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큰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픈 네. 사연이 있는 줄 저는 몰랐네요. 네, 제가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도 국문학과
문학과에서 많은 진로가 있으셨을 텐데 그 중에서 작가를 꿈꾸게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얘기예요. 국문과를 들어왔더니 또 이제 뭐 소위 요즘 유행 말로 멘붕이 온 거죠. 문과 애들을 만나보니까 이과가 달라요. 말을 잘해요. 맞아요. 그 쓸데없는 무슨 철학이니 뭐니 하나도 몰라요. 저는 수학, 물 뭐 이런 거 풀던 애가. 그래서 한 1년은 되게 적응이 안 됐어요. 근데 보니까 다 글 쓴다고 그러는 거여서 나도 글을 좀 써야 되겠다. 근데 그때 글을 쓰려고 했더니 또 친구들이 야, 장애인이 무슨 글을 쓰냐. 경험도 없이. 또 충격을 받는 거죠. 군대도 못 가고 지하철도 못 타는데. 작가 되는 게 힘든 건가 생각하다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휠체어 타고 다니고 내가 이런 대학교 들어올 때도 아픔을 겪은 거는 경험 아닌가? 이런 경험으로 나는 언젠가 글을 쓰겠다.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나만 작가고 걔네들은 다 지금 백수거나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어. 그 친구들이 아픔이 있겠지. 자기들 글을 못 쓴다는 거. 하지만 저는 그런 아픔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꿈이 좌절되거나 어려운 여건에 처했다고 절대 포기하거나 절대 그 꿈을 접을 필요는 없다. 네, 맞습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말씀이 정말 마음을 너무 울리네요. 저도 그 말을 새겨 듣고 네. 주위의 아이들도 응원을 해주고 맞아요. 저도 열심히 응원을 하며 꿈을 향해 나가세요. 네, 그렇겠습니다. 그 동화 속에 보면 네. 정빈이의 엄마 아빠의 사업이 사회적으로 엄청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것도 좀 재밌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한국 사회는 육식 소비율이 높다 보니까 동화 중에서 그 동물의 사육 환경을 꼬집어 말하는 이야기가 별로 없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이런 동물권에 관심이 많으신 네. 편인가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그 지구 환경 보호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환경을 실천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어요. 일례를 들자면 저는 한 작년부터 음식을 사서 먹을 때 유기농만 먹어요. 비싸다고들 안 사 먹잖아요. 근데 저도 맨 처음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기농이 그냥 단순히 농약 안 뿌려서 나의 몸에 좋은 거다라고 그 먹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유기농을 많이 소비해줘야 땅이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거를 친환경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들이 늘어나다 보면은 우리가 토지를 보호할 수 있고 환경을 지킨다는 거죠. 이건 나의 몸에도 좋고 지구 환경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나는 가급적 유기농으로 뭘 먹어야 되겠다. 나 혼자라도 돈은 좀 들지만 든다고 얼마 안 돼. 그 지구를 위해서 그 정도는 내가 써줘야죠.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정빈이의 부모님도 이왕이면 일반 사업하는 부모가 아니라 좀 친환경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인공 계란을 만드는 부모님으로 설정을 한 거죠. 굉장히 재밌게 잘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야기에서 어색함도 없고 네. 굉장히 잘 녹여 들어가 있고 나중에 또 그게 또 납품이 되잖아요. 네, 학교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소설 구성 쪽으로도 제가 되게 잘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부모님들이나 어린이들은 야 작가님 이런 것까지 다 세밀하게 준비해 놨구나. 전문 용어로 플롯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플롯을 제가 잘 짜놨습니다. 네. 아이들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닭이 이렇게 힘들게 맞아요. 고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맞아요. 않을까 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고기를 생각했습니다. 먹고 닭을 대량으로 기르고 이러는 게 결국 어떻게 자기에게 안 좋은 영향으로 오는가도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그런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책 말미에서 작가의 말도 참 마음에 울렸어요. 정말요? 그 인터뷰 초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화와 소통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이야기 속에서 정빈이뿐만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뭔가 그렇게 불통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 이런 게 뭔가 현재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작가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소통, 이해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소통 말로는 하지만 사실 아무나 막 소통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소통을 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 같은 직장 내에서 소통이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그 직장을 사랑해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맙고 이쁘지.
안 사랑하니까 딴 사람들 보기 싫은 거야. 내 지겨운 직장에서 내가 왜 인사까지 하고 다녀야 돼. 그 사람 오래 못 버티고 나가는 거야. 근데 그 직장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거기는 구성원들이 다 나의 동료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생각이 드는 거라서 저는 항상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소통은 시작된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우리 동네 주민이다. 참 사랑스럽다 해야지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비호하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게 되면 절대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역지사지. 상대방은 이때 왜 저랬을까?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싫은 거는 상대방에게도 강요하거나 권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훨씬 소통도 잘 되고 싸울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개는 다 자기 생각만 하죠. 왜 이렇게 월급이 작은 거야? 뭐 회사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동네가 시끄러운 거야? 그 집이 잔치 중인데 그 하루는 참아줘야지. 그 집에 온 가족이 모여서 놀면은 그래 즐거운 시간이니까 내가 좀 시끄러워도 우리 집에 잔치에도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는데 그냥 가서 왜 층간 소음을 내냐고 막 그러면은 내가 그럴 때 보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 너무 없구나. 그래서 이번 작품도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많이 작가의 말에 넣어서 좀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넣었는데 얼마나 그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작가의 말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도 하고 여러분 많이 사주세요. 요 책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화책뿐만 아니라 최근에 소설도 출간하셨어요. 네. 요거. 이 버그소녀 의왕태라는 책은 어떤 책인지? 자몽 이거는 청소년 소설로 나왔죠. 이 책은 놀랍게도요. 여러분 오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줬어요. 진짜요? 사장님이 날 딱 만나 선생님 청소년 소설 잘 쓰시잖아요. 예, 제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이런 걸 내준 거예요. 주인공 소년이 초능력을 가지고 그동안 약하게 살았지만 악을 응징하는 통쾌한 청소년 소설을 써주십시오. 제가 좀 거부했어요. 전 그런 거 못 씁니다. 저는 있는 이야기만 씁니다. 까칠한 재석이라는 제 유명한 책도 현실적인 이야기, 리얼리즘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판타지입니다. 판타지를 써보세요. 왜 맨날 리얼리즘만 쓰십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그래. 독자들이 이런 걸 재밌어 한다면 나도 한번 써봐야지. 그래서 사장님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도전해서 이 주인공이 초능력자, 딴 우주에서 온, 평행 우주에서 온 멋진 소년, 버그 소년, 버그가 난 거예요. 우주 시스템에. 그래서 갑자기 지구로 온 아이 이야기인데 아주 재밌고 통쾌합니다. 그런데 아직 독자들이 잘 모르셔서 사랑을 안 주시는데 이 책도 꼭 같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책도 엄청 저도 재미있게 읽어서 표지도 이쁘죠. 강렬하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꾸준히 하셔서 그런지 작품에서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이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글을 쓰시지만 항상 어린이들을 위한 글을 계속 쓰시고 계신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 제가 원래는 등단을 소설로 했어요. 소설로 해가지고 뭐 역사 소설도 내고 성인 소설도 내고 그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오랫동안 좋은 작품을 남기려면 어린이들이 읽을 걸 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은 어린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영혼이 맑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이나 어렸을 때 읽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는 평생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저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찍 동화를 읽고 그 동화 안에 장애인도 나오고 정의로운 사람도 나오고 책 많이 읽는 아이들도 나오게 써서 그 아이들이 그 기억을 평생 가지고 가면 자연스럽게 걔네들이 어른이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장애인 차별하지 않는 사회, 책 많이 읽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린이 작품에 그 뒤로는 굉장히 매진을 한 거죠. 사람들이 지금 내가 소설가라고 그러면 언제 쓰셨어요? 그러는데 옛날에 초기에는 소설로 등단했지만 지금은 동화 작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스토리텔링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뭘 하더라도 어린이 책을 내면 그만큼 보람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어른 돼서도 절 만나면 어렸을 때 읽었습니다 작가님 막 이래요. 악수하고 막 부드 내가 이렇게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 두 책에 있는 주인공처럼 네.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와 이야기를 잘 창조해내시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거 얘기하면 다른 작가들이 다 따라할 것 같은데 하지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책을 쓸 때 제일 중요한 제1요소가 재미예요. 재미없으면 안 된다. 중요하죠. 1번 재미. 그 다음에는 재미만 있어도 안 돼요. 네. 그 안에 교훈이 담깁니다. 교훈. 재밌게 읽다 보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재미와 교훈만 있어도 안 돼요. 마지막에 진짜 어려운 거. 감동. 어렵죠, 근데 그게. 감동까지 있어야 돼. 그래서 읽다 보면 눈물이 막 나고, 맞아요.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감동이야. 이 세 가지가 고르게 들어가야 그 작품이 성공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쓸 때도 내 작품에 재미가 좀 있나?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재미를 좀 더. 감동이 좀 부족한데 좀 감동. 교훈이 없네? 교훈. 이런 식으로 그 세 개가 이 소세 발 세 개처럼 균형을 잡을 수 있게 쓰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덕에 여기까지 지금 작가가 돼서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그거를 균형을 맞춘다고 해도 쉽게 그 밸런스가 잘 조절이 되지 않는데 정말 대단하신 계속 거예요. 고쳐야 돼요. 그리고 또 다 맞춰놨다 해도 또 독자들이 외면하면 할 수 없어요. 독자들은 왕이다. 그래서 다음에 더 좋은 거 써오겠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께서 항상 재밌는 소설을, 재밌는 동화를 출간해 주시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어렸을 때 책으로 큰 위로를 받거나 감동을 받았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작가가 됐죠. 뭐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가장 지금도 좋아하는 책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 권이 있지만 역시 제일 좋아하는 책은 마크 트웨인이 쓴 톰 소여의 모험. 선생님 왜 그거 좋아하세요?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밖에 잘 못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그 톰 소여를 읽으면 모험을 어마어마하게 모험을 하는 거예요. 막 뗏목을 타고 막 강을 가고 막 인디언을 만나고 살인범을 만나고 보물을 찾고 다 있어. 모험 소설의 최고봉이에요. 그것만 읽고 있으면 내가 톰 소여가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톰 소여가 또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고아예요. 그래서 이모가 길러요. 이모. 아주 못된 이모가 막 뚫려 패고 막. 근데도 톰은 절대 그 이모한테 굴하질 않아요. 장난치고 마음껏 해. 근데 오히려 결과는 더 좋아. 그걸 보면서 내가 장애를 가지고 살던 어린 소년이 슬프고 외로울 때는 톰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톰보다는 낫다.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런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게 부모님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마치 공부를 잘하고 문해력을 올려가지고 그 아이가 뭐 좋은 작가 그건 아주 부수적인 거고요. 실제로 책을 읽으면 좋은 점은 그 아이가 자기의 삶을 감수하게 되고 왜냐하면 모든 동화나 모든 소설에는 주인공이 다 고난을 겪어야 돼.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고난을 별로 안 겪어도 돼. 그럼 그만 해도 애들이 나는 정말 행복하다. 우리 부모님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구경하게 됨으로써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나중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또 그 책에서 위안을 얻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강연을 되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떨 때가 보면요. 앞강의 끝나고 뒷강의 가야 돼. 점심시간에 가야 돼. 밥을 굶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1시간 떨어진 장소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먹을 걸 준비해가지고 차 안에서 샌드위치 같은 거 먹으면서 막 운전하는데 어떨 때는 샌드위치도 못 살 때가 있어요. 너무 급하면. 그러면 쫄쫄 굶어야 돼. 그럼 차 안에 뭐 먹을 거 넣고 요만한 비스켓 하나 남아있어. 그거 먹으면서 아주 천천히 먹어. 입에 넣고 녹여. 그러면서 그럼 부정적인 사람이 볼 때는 선생님 뭐 그러고 사세요. 먹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로빈슨 크루소라고 생각하자. 로빈슨 크루소 보면은 자기한테 남아있는 비스켓이 몇 개인가를 치워가지고
그걸 며칠간 먹을 건가를 계산을 다 해놔. 하루에 반쪽씩만 먹는데 죽지 않으려고. 최대한 오래 살아야 되니까. 뭐 이런 걸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콜릿, 이거 뭐 비스켓 먹으면서 나 오늘은 로빈슨 크루소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이상하지만 나는 그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책을 읽었다는 게 이럴 때 얼마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느냐. 삶을 즐겁게. 그냥 저녁 맛있게 먹으면 되거든요. 한 끼 굶는다고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마음과 낙천적인 생각은 다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책에 있는 주인공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힘을 얻은 게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항상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닥치는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독서를 하면 많은 마음의 깊이도 깊어지지만 맞아요. 긍정적인 시야와 생각이 트이게 되는 것 같아서 매우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올해 인터뷰에 좋은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강연 갈 때마다 얘기하는 지금 현재 책을 368권 우리나라에서 1등이에요. 368권을 낸 사람은 저밖에 없는데 앞으로 500권 내는 게 목표입니다. 500권. 그래서 지금 아마 80되기 전에 500권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큰 꿈을 이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책들 2권도 많이 예뻐해 주시면 제가 500권 내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한가방 편집부에서 고정원 작가님의 인터뷰를 했고요. 앞으로 고정원 작가님의 책도 많이 읽어주시고 자한가 몸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